플루타르크 영웅전. 그러므로 술라는 수염도 채 다 나지 않은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지도 않은 주제의 개선식을 행하게 되면 자기의 지인아 폼페이우스의 명예가 다같이 시민들의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술라는 폼페이우스에게 개선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자신이 개선식을 허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며 폼페이우스가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야심의 콧날을 꺾어 놓을 것이라고 엄명하였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이것으로 후퇴하지 않고서 술라에게 지는 태양보다 떠오르는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이 더 많은 법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하였다. 자기의 권세는 강해지고 있으나 술라의 세력은 기울고 있다는 것을 비꼰 말이었다. 술라는 그의 말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으나 듣고 있던 측근이 놀란 나머지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야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를 물었다. 말의 속뜻을 알게 되자 폼페이우스의 배짱에 깜짝 놀라 2번이나 되풀이하여 외쳤다. 그 녀석에게 개선식을 행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색을 본 폼페이우스는 4마리의 코끼리가 끄는 전차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저광으로부터 몇 마리의 코끼리를 생포하여 로마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선문이 너무 좁아 이를 단념하고 대신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때 큰 전적을 올리고 입성한 병사들이 기대한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자 폼페이우스는 이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느니 차라리 개선식을 그만두겠다고 엄포를 놨다. 폼페이우스의 개선식에 가장 열렬히 반대하고 있던 저명한 인사 세르빌리우스는 그때 이제서야 폼페이우스가 과연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야말로 개선식을 올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폼페이우스가 만일 원로원 의원이 되고자 원하기만 했다면 쉽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뻔한 일이었으나 그는 이채로운 방법으로 이름을 떨치려는 생각에서 원로원 의원이 되고자 열의를 쏟지는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원로원 의원이 된다고 해서 별로 놀랄 것은 없지만 아직 원로원 의원도 되기 전에 개선식을 올린다는 것은 두드러지게 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빛나는 영예는 민중의 환심을 얻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사실 로마 사람들은 그가 개선식을 행한 후에도 기사의 일원으로 점호를 받은 태도에 박수 갈채를 보냈다. 폼페이우스의 명성과 권세가 이렇게까지 강해진 것을 본 술라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래를 방해하는 것도 자신의 나이와 권력에 염치없는 일이었으므로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폼페이우스가 술라가 반대하는 것도 무시하고 레피두스를 적극 후원하여 집정관으로 당선시켰고 그 과정에서 그의 선거운동에 협력하여 자신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마음껏 그를 위하여 보여주었다. 술라는 폼페이우스가 열광하는 군중에 둘러싸여 광장에서 퇴정하는 것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하였다. 젊은이여, 그대는 선거에 이겨서 무턱대고 기뻐하고 있군 그래. 그와 같은 수법으로 선거인들에게 호소하여 선하기 짝이 없는 카툴루스를 상회하는 표수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레피두스를 집정관으로 당선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 편한 자물자기는 다 틀렸으니 자기가 나갈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그대는 자기 적수를 강자로 길러줬으니 말이다. 술라가 폼페이우스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유서에 잘 나타나 있다. 술라는 다른 친구들에게는 여러가지 유산을 남겨주고 또 그들을 그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는 무시하여 아무것도 남겨주지를 않았다. 그러나 폼페이우스는 자중하여 이것을 꾹 참고서 레피두스 일파가 술라의 유해를 군신의 광장에 매장하고 그 장례식을 국비로 치른다는 것에 반대하였을 때 폼페이우스는 이런 술라의 감정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그 장례식의 명예와 안전을 지켜줬다.
술라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레피두스가 술라를 대신하는 독재자가 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는 돌아서 먼 길을 택할 것도 체제에 구애될 것도 없이 술라에게 억압되어 위축되어 있던 세력을 선동하고 규합하여 그 즉시로 무기를 들고 나섰다. 그의 동료 집정관인 카툴루스는 원로원과 일반 시민 중에 정의파의 지지가 두텁고 그 명석한 머리와 청렴 결백한 점에 있어 당시의 로마 시민 중 이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평판이 자자하였던 인물로 삼군을 거느리고 싸움터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문치에 어울리는 정치가라고 여겨졌다. 또한 로마 정계는 폼페이우스를 필요로 하였으며 폼페이우스도 거치에 망설일 것 없이 귀족직에 가담하여 레피두스 토벌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레피두스는 당시 벌써 이탈리아 반도의 많은 지방을 동란에 끌어들였으며 또 브루투스로 하여금 북이탈리아마저 수중에 넣게 하였던 것이다. 폼페이우스는 만나는 적을 수월하게 붙들으며 북이탈리아의 무티나시에 이르러 여기서 브루투스를 포위하고는 장기간에 걸쳐 그와 대치하였다. 그 사이에 레피두스는 로마 시로 몰려와 이를 포위하고 대군으로 시민을 위협하면서 다시 집정관에 취임하고 싶다고 요구해 왔다. 시민을 이 공포에서 건져준 것은 전투를 포기하지 않아 전쟁을 원만히 끝냈다는 폼페이우스가 보낸 브루투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한 통의 편지였다. 브루투스가 자신하여 군을 적에게 맡겼는지 아니면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배반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폼페이우스에게 항복하고는 기병대의 호송을 받으며 포 강가에 있는 어느 소도시로 후퇴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 즉시로 다음날 게미니우스라는 자를 보내어 브루투스를 살해하였다는데 이 일로 폼페이우스에게 강렬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어왔다. 왜냐하면 그는 브루투스가 군을 버리고 도망친 그때 원로안에 보낸 서한에서 브루투스가 자신하여 투양하였다고 보고했다가는 다른 서한을 또다시 보내어 브루투스를 살해하였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카시우스와 결탁하여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는 이 브루투스의 아들인데 그는 그의 아버지와는 전혀 취지가 다른 싸움을 하였고 또 전혀 다른 치호를 맞았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본편의 브루투스전에서 적은 대로다. 한편 레피두스는 서둘러서 이탈리아를 피하여 사르디니아 섬으로 건너갔지만 이곳에서 병을 얻어 쓰러져 시리 속에서 생을 마쳤다. 그러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정치가로서의 시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간통 사실을 알리는 편지에 충격을 받아 죽었다고 한다. 이 무렵 레피두스와는 그 규모가 다른 명장 세르토리우스가 스페인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로마인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서 눈에 가시었다. 마치 로마의 내란의 병세가 말기적 단계에 이르러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만 같았다. 당시 그는 수많은 군소 장군들을 무찌르고 메텔로스 피우스 군과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메텔로스는 이름만 장군이며 전략이 뛰어난 명장이었지만 워낙 고령이어서 동족도 느리고 전쟁의 흐름을 잡을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세르토리우스가 몸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서 산적 못지않은 게릴라 전법으로 메텔로스에게 덤벼들고 또 복병정을 사용하거나 우회 작전을 구사하면서 메텔로스를 괴롭히자 하는 것이라고는 구전법뿐이고 중무장으로 동작이 둔한 군대만을 늘 지휘하고 있던 노 장군은 세르토리우스의 남격하고도 신속한 전법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리하여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던 폼페이우스는 궁지에 몰린 메텔로스를 도우기를 모색하였다. 그래서 그는 카툴루스가 그에게 군을 해산시키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서 늘 핑계를 대며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 로마시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루키우스 필리포스가 마침내 원로안에 제안하여 폼페이우스에게 군주의권이 주어지게 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 원로안에서 어떤 의원이 당치도 않은 제안이라고 반박하며 폼페이우스를 지방 총독의 자격으로 파견하려는 생각으로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필리포스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부집정관 대신으로 보내려는 것이오 하였다고 하는데, 필리포스가 그 해의 집정관이 둘 다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빗대어 한 말이었다고 한다. 스페인에 도착하자 폼페이우스는 평판이 좋은 신임 장군의 예에 어긋나지 않게 병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 그 기풍을 쇄신하고, 또 세르토리우스에게 마지못해 복종하고 있던 여러 부족들을 자극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한편 세르토리우스는 폼페이우스를 얕보고 크게 비웃으면서 저 철부지 녀석의 종아리에 따끔한 맛을 보여서 쫓아버려야겠는데 그 할머니가 있어서 문제야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할머니란 루 장군 메텔루스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누령의 메텔루스보다 이런 어린 나이에 대군을 이끌고 다가오는 폼페이우스를 매우 두려워하여 경계하였으며 점점 더 신중하게 싸움을 이끌어 나갔다. 여기에 메텔루스보다 이런 나이에라고 써있는데 어린 나이에가 맞습니다. 문맥을 봐서는요. 오탄 같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도착하자 메텔루스는 뜻밖에도 쾌락의 노예라도 된 듯 그 생활은 방종으로 흘렀고 오만한 태도와 사치로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버렸다. 이런 메텔루스의 모습 때문에 본래 검소한 생활과 젖잘라 하는 폼페이우스는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독차지하게 됐다. 전쟁의 형세는 자주 뒤바뀌었으나 라우론시가 세르토리우스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폼페이우스를 가장 괴롭혔다. 그가 세르토리우스를 포위했다고 생각하고서 기뻐하고 있을 때 도리어 갑자기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된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라우론 시민들을 구하러 갈 수도 없었어. 그는 꼼짝도 못하고 눈앞에서 라우론시가 불에 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헤레니우스와 페르펜나라는 경험이 풍부한 두 장군이 세르토리우스에게로 망명을 하여 그 부장이 되어 있었는데, 폼페이우스는 이 두 장군에게 발렌티아 부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 1만여 명의 적을 무찌른 경험이 있었다. 이 승리에 의하여 기고만장해진 폼페이우스는 곧 웅대한 작전을 계획하여 메텔루스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세르토리우스를 토벌하려고 서둘렀다. 이리하여 해가 질 무렵 수크로 강가에서 양군의 전투가 시작됐다. 쌍방이 다 메텔루스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폼페이우스는 단독으로 싸우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세르토리우스는 싸움에 상대가 단독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쌍방에게 다 신통치가 않았다. 쌍방이 다 각기 한쪽 날개로 적의 한쪽 날개를 무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장군을 비교해보면 세르토리우스 쪽이 소득이 많았다. 그는 자기 정면에 전열을 편 적군을 무찔렀기 때문이었다. 한편 말을 탄 폼페이우스는 말을 타고 체구가 장대한 한 보병의 습격을 받았다. 양자가 서로 상대방에게로 덤벼들어 격투가 벌어졌고 서로 내리친 칼에 모두 팔을 다쳤다. 폼페이우스는 팔에 상처를 입은 데 지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팔을 잃었기 때문에 이를 본 많은 세르토리우스의 병사들이 폼페이우스에게 덤벼들었으나 그때는 벌써 아군 병사들이 퇴각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서 폼페이우스는 황금 마구와 값비싼 장식품으로 장식한 말을 적에게 내맡기고, 적의 병사들이 황금 장식품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적병들이 이 마구와 말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싸우는 바람에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쌍방은 또다시 각기 필승을 다짐하고 싸움터로 나왔다. 그러나 메텔루스가 폼페이우스 군을 도우러 나왔기 때문에 세르토리우스는 퇴각하여 군대를 분산시켰다. 그의 병사들은 이와 같은 분산과 집합에 능란하였으며 세르토리우스는 신출기물하듯이 때로 혼자서 헤매고 있는 듯이 보이다가도 어느 사이에 1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서 마치 갑자기 물이 부른 급류처럼 쳐들어오는 것이었다. 폼페이우스는 전투가 끝나자 노 장군을 맞이하러 갔다. 두 장군이 서로 접근하자 폼페이우스는 상대방의 지위가 높았으므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들고 있는 의장을 숙이게 하였으나 노 장군은 이를 제지하였다. 그는 호인다운 모습만 보일 뿐 과거에 집정관을 지낸 데다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쌍관의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군이 같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전군의 암호를 메텔루스가 결정하였다. 그러나 양군이 따로 헤어져서 진을 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왜냐하면 적은 신출기물하여 여기서 번쩍 나타나고 저기서 번쩍 나타나 이 전투에서 저 전투로 아군을 끌고 돌아다니며 두 부대를 끊어놨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세르토리우스는 군사들은 재빠른 움직임과 계략으로 양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그 지방을 약탈하였으며 제해권을 장악하여 자기 세력하에 있는 스페인으로부터 식량이 부족한 두 장군을 몰아내어 다른 지방으로 부득이 이동하게끔 만들었다. 폼페이우스는 이 전쟁에서 개인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원로안에다 국비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철수할 생각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의 집정관 루쿨루스는 폼페이우스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미트리다테스 전쟁의 지휘권을 자기가 쥐려고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폼페이우스에게 전비를 보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미트리다테스 왕을 쳐부수기란 그리 힘들지도 않고 또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루쿨루스로서는 폼페이우스가 세르토리우스 토벌을 단념하고 미트리다테스 전쟁을 자기가 맡겠다고 나설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때 의외로 세르토리우스가 부하들의 배반으로 암살됐다. 이 암살자의 두목이었던 페르펜나는 세르토리우스와 동일한 정책을 답습하려고 하였고 똑같은 군대와 장비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이것을 활용하는 머리는 세르토리우스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폼페이우스는 그 즉시로 공격을 개시하여 페르펜나가 계획성이 없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알게 되자 미끼로 쉽게 대대를 들판으로 내보내 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산산이 흩어져 달아나는 시lum을 해보이라고 명령했다. 페르펜나가 이에 속아 추격을 가하자 폼페이우스는 전군을 이끌고 모습을 나타내어 접전한 끝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을 완전히 무찔렀다. 적의 장군들은 대부분 이 전투에서 쓰러졌다. 페르펜나 자신도 포로가 되어 폼페이우스 앞으로 끌려와 처형됐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행위도 아니고 또 시칠리아 섬에서의 일을 망각한 행동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앞으로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원대한 생각에서 매우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그를 처형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페르펜나는 로마에 있는 정계의 실력자들이 세르토리우스에게 보낸 비밀 서류를 압수하였는데 그가 이 서류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실력자들은 현 정국에 동요를 일으켜 국가를 변혁하려는 생각에서 세르토리우스를 이탈리아로 소환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는 이제 끝을 본 이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페르펜나를 처형함과 동시에 그 비밀 서류를 읽어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불 속으로 던져버렸던 것이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어린아이답지 않게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이었다. 그 후 폼페이우스는 잠시 스페인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눈에 띄는 혼란을 진정시키고 특히 민심을 소나게 하는 것을 수습 해결한 다음에 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개선하였으나 이곳에서는 때마침 노예전쟁이 한창이었다. 로마군의 장군 크라수스가 저돌적으로 서둘러 전투를 전개시킨 결과 노예군 12,300명을 죽이고는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폼페이우스에게 행운이 따랐는지 크라수스와 성공을 하는 결과가 되었다. 크라수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5,000명의 노예군을 행군 도중 만나게 되어 이것을 전멸시킨 것이었다. 이 노예전쟁이라는 게 아마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크라수스보다 앞서서 원로안의 보고서를 보내어 크라수스는 노예군을 본격전에서 격파하였으나 이 전쟁의 뿌리를 뽑은 것은 자기라고 전하였다. 로마인들이 폼페이우스를 항상 경외하고 있었으므로 이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것을 기쁨과 찬사의 이야기거리로 삼았다. 하물며 스페인에서의 승리와 세르토리우스에 대한 승리가 폼페이우스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하여 되었다고는 장난으로도 감히 입 밖에 내놓는 사람이 없었다. 폼페이우스의 명성이 오르고 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자 한편으로는 그가 군을 해산하지 않고
무단 독재를 통하여 곧 술라와 같은 전제 정치를 펴게 될 것이라는 질투와 공포가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우스를 경외한 나머지 도중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군문으로 들어와 수고를 같이 하려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선 폼페이우스가 독재 정치를 할 것이라는 공포에서 그렇게 하려던 자들도 결코 그 수가 적지 않았다. 폼페이우스는 개선식이 끝나면 군대를 해산할 것이라고 예고하여 그러한 의구심을 진정시켰지만, 그래도 아직 그를 나쁘게 말하는 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에게 하나의 비난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원로원보다는 민중들 측에 서서 술라 이후 땅에 떨어진 정무위원 제도를 부활시켜 대중에게 아부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비난은 틀림이 없었다. 18